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증인석에 선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버린 분은 원고석에, 저를 키운 분은 피고석에 앉아 계십니다. 그 한마디에 방청석이 무너졌습니다.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원고석에 앉은 남자의 얼굴이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노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인석의 남자는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법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32년 전이었습니다. 영하 15도 한겨울 새벽.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세면대 위에 귤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이 그냥 지나쳤다면 이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주시는 한 분 한 분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하트 하나 남겨주세요. 하트 남겨주신 분께는 오늘 하루 좋은 일이 꼭 찾아갈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높은 건물들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던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법원 복도는 늘 그렇듯 조용했습니다. 구두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판사 박도영은 다음 재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2살. 젊은 나이에 판사가 된 그를 주변에서는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담담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서류를 읽었습니다. 특별한 것도 요란한 것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에게 서기관 한 명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 판사님, 방금 접수된 소장인데요.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기관의 얼굴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죠. 도영은 봉투를 받아 천천히 열었습니다. 소장 첫 페이지, 원고란에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연태, 윤서정. 그 아래 청구 취지가 이어졌습니다. 친생자 인지 및 양육권 반환 청구. 도영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종이를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기관이 물었습니다. 판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도영은 소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원 창 너머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한겨울 새벽 차가운 바람이 등을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32회를 살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존재하는지조차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번호. 그 번호의 주인이 전화 대신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법원이라는 도영이 매일 서 있는 바로 이 건물을 통해서 말입니다. 도영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랍을 열고 봉투를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재판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읽히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활자들이 흐려졌습니다. 소장에 적힌 한 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양육 중인 아이의 친생 부모임을 확인하고 해당 자녀의 인도를 청구한다. 32살이 넘은 사람을 그들은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 도영은 퇴근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좁은 골목길을 걸어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두운 방 안에 혼자만의 공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불을 켜는 것까지가 하루의 마지막 루틴이었죠. 판사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도영의 집은 소박했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 책꽂이 하나, 싱글 침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택배로 도착한 반찬통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종수가 직접 담가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는 깍두기, 하나는 멸치볶음. 도영은 깍두기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 안쪽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볼펜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아버지가. 도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랬습니다. 전화로는 밥은 먹었나 한마디가 전부인 사람이었죠. 대신 이렇게 반찬통 뚜껑 안쪽에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 그게 아버지였습니다. 도영은 밥을 지었습니다. 전기밥솥에서 김이 올라오는 동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가? 아버지, 깍두기 잘 받았어요. 맵지는 않나? 이번에 고춧가루를 좀 많이 넣었는데. 아니요, 딱 좋아요. 잘 먹을게요. 전화기 너머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저녁 뉴스를 보고 계신 거겠죠. 시골 작은 집, 마루에 앉아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도영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오늘 받은 소장 이야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목구멍 안쪽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버지,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뭐, 그저 그렇지. 살만하다. 병원은 다니시고요? 아이고, 잔소리는. 다닌다 다녀.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건강을 묻고 아버지가 괜찮다고 대답하는 일상적인 전화. 그런데 도영은 이 평범함이 오늘따라 눈물겹도록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겁게 조여왔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도영은 밥 위에 깍두기를 올렸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삭한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퍼졌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먹어온 세상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맛이었죠. 이 깍두기를 담근 손, 그 거칠고 투박한 손이 32해 동안 자신을 키워온 전부였습니다. 도영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장에 적혀있던 그 단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양육권 반환. 평생을 키워준 사람에게서 아들을 돌려내라는 말. 그 말이 이 깍두기 앞에서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그 사람들은 알까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도영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침대 옆 작은 서랍장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결국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과 속옷 아래 맨 밑바닥에 누런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풀칠한 부분은 벌어져 있었죠. 도영은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 2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빛이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얀 세면대가 보였습니다. 그 위에 종이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과일 박스처럼 생긴 작은 상자였죠. 그 안에 담요 한 장에 쌓인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주먹만 한 손이 담요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도영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몇 번을 봐도 익숙해지지 않는 사진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짓눌리는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둥글둥글한 글씨체,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2024년 1월 3일, 우리 아들을 만난 날. 어머니 김수님. 도영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신 어머니. 기억나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부엌에서 나던 칼질 소리, 등굣길에 잡아주던 따뜻한 손, 그리고 잠들기 전 이마에 닿던 입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가 도영에게는 세상 전부보다 큰 것이었죠. 어머니는 이 사진을 왜 찍었을까요? 아마 그날을 기억하고 싶었던 거겠죠. 버려진 아이를 주운 날이 아니라 아들을 만난 날로 기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운 날이 아니라 만난 날이라고 쓴 거겠죠. 도영은 사진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천장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판사는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 정한 규칙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그 규칙이 흔들렸습니다. 소장 속 활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30년 전에 자신을 종이박스에 넣어 세면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겨울, 영하 15도의 새벽에,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그 아이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도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어떡하면 좋겠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조용한 원룸에 혼잣말만 떠돌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도영은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그날 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하 15도, 고속도로 휴게소. 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열던 바로 그 순간으로요. 3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2024년 1월 3일 새벽 2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운 밤 중 하나였습니다. 기온은 영하 15도. 고속도로 위에는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간간히 화물트럭 한두 대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박종수의 트럭이었습니다. 종수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냉동 생선을 싣고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아내 김수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거리 운행이 잦은 남편이 걱정되어 가끔 따라 나서곤 했죠. 수님은 무릎 위에 담요를 덮고 졸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졸음이 밀려올 때마다 창문을 열어 찬바람을 맞았습니다. 손가락이 곱았지만 핸들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나 화장실 좀 가야 해. 수님이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장 가까운 휴게소로 빠졌습니다. 한밤중에 휴게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주차장을 비추고 있었죠. 매점도 문을 닫았고 사람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님이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패딩 점퍼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종종 걸음으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여자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물기가 얼어붙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 울음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가늘고 힘없는 소리, 끊어질 듯 이어지는 울음이었습니다. 수님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세면대 쪽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세면대 위에 종이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귤박스였습니다.
옆면에 제주 감귤이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죠. 상자 안을 들여다본 수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기였습니다. 갓난아기. 얇은 담요 한 장에 쌓여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작은 몸이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마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힘이 빠져가는 거였죠. 수님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두 팔로 꽉 안았습니다. 아기의 몸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차가운 체온이 팔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운 바닥을 뛰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박차고 나와 주차장을 가로질렀습니다. 한겨울 새벽 내복 차림으로 달리는 여자의 모습은 누가 봐도 다급했습니다. 종수가 트럭 안에서 이를 보고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여보, 이것 좀 봐. 수님이 트럭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종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내의 품에 안긴 작은 것. 그것이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리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종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운전석에서 몸을 돌려 아내의 품을 바라보았습니다. 패딩 점퍼에 쌓인 작은 덩어리,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종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두 눈이 흔들렸습니다. 트럭을 30년 넘게 몰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아기야? 화장실 세면대 위에 있었어. 상자에 담겨서. 여보, 이의 몸이 얼음이야.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눈물이 턱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히터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좁은 트럭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은 아기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자기 체온이라도 전해주려는 듯 아기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종수가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 일단 경찰부터 부르고. 경찰이 여기까지 오려면 1시간은 걸려. 이 추위에 이해가 그때까지 버틸 것 같아? 수님의 말에 종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새벽 2시 고속도로 한복판의 휴게소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파출소까지도 한참이었죠.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울 힘조차 빠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종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병원 가자. 내가 운전할게. 종수는 트럭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부르르 떨며 깨어났습니다. 트럭이 휴게소를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올라탔습니다. 종수는 평소에 과속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켰죠. 벌금 한 번 낸 적 없는 게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종수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화물 트럭이 시속 120km로 달렸습니다. 짐칸에 실린 냉동 생선 상자들이 덜컹거렸습니다. 종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아내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수님은 아기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줌마가 여기 있어. 조금만 참아. 아기는 대답 대신 더 가늘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트럭 안에 가득 찼습니다. 작고 약한 울음이었지만 심장을 찌르는 소리였습니다. 종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40분을 달려 가장 가까운 읍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수님이 아기를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휴게소에서 발견했어요.
몸이 너무 차가워요. 의료진이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인큐베이터가 준비되었습니다. 종수와 수님은 응급실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님은 내복 차림이었습니다. 패딩 점퍼는 아기에게 벗어준 채였죠. 종수가 자기 점퍼를 벗어 아내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복도에 앉아 응급실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종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체온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어요. 수님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체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비는 넘겼어요. 수님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종수가 아내의 팔을 잡아 붙들었습니다. 수님은 남편의 팔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종수도 눈시울이 뜨거웠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내 앞에서 우는 건 체면이 안 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현재로 돌아옵니다. 도영은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법대 선배 오지연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개업 5년차 변호사였습니다. 날카롭고 똑똑했지만 정이 많은 사람이었죠. 도영이 유일하게 속마음을 보여주는 상대이기도 했습니다. 도영은 소장 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연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던 지연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자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커피잔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친생자인지 청구라 30년 만에? 네. 원고 이름이 최연태, 윤서정이네. 지연이 휴대폰을 꺼내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진그룹 회장이야. 최연태. 시가총액 5조 원짜리 기업 오너. 도영아, 내 친부모가 이 사람들이라는 거야? 도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컵을 내려놓는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놀라지 않는 거야? 설마. 알고 있습니다, 선배.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카페 안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영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선배, 저 이미 3년 전에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 저를 버렸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건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아끼는 후배의 이야기였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년 전이면 판사 임용되고 얼마 안 됐을 때잖아. 그때부터 혼자 알고 있었어? 도영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도영의 눈이 아이와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잠깐 동안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사람이 아이를 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무슨, 가난해서? 어려서? 사정이 있어서? 도영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이해라도 해보려고 했을 겁니다. 지연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도영의 눈 속에서 처음 보는 빛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결심 같은 것이었죠. 도영이 말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제가 왜 버려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속에는 차마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잔인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영의 마지막 말이 공기 속에 무겁게 걸려 있었습니다.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영이 판사로 임용된 직후였습니다. 법원에서 근무하려면 각종 서류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신원조회, 호적 확인, 가족관계 증명서. 그 과정에서 도영은 자신의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종수가 숨긴 적이 없었으니까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도영을 마루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도영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그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휴게소에서 너를 발견했다는 것, 엄마가 먼저 안아 올렸다는 것, 친부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것. 종수는 투박한 말투로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근데 니는 내 아들이다. 그건 변함없다. 도영은 그날 울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 속에서 밤새 눈을 감지 못했지만 다음날 아침 밥상 앞에 앉아서는 평소처럼 잘 먹겠습니다 하고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도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다른 부모가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억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판사 임용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빈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의 친생 부모란. 거기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칸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비어있던 그 칸을 도영은 처음으로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감정이 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판사라는 직업이 도영에게 준 것은 논리와 질서였습니다. 빈칸이 있으면 채우고 싶어지는 습성, 답이 없으면 찾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그것이 도영을 움직였습니다. 호기심이라기보다 확인이었습니다. 원망도 기대도 아닌 사실 확인. 도영은 자신의 입양경위 서류를 열람 신청했습니다. 경찰 기록, 병원 기록, 아동보호기관 서류. 하나씩 추적했습니다. 대부분의 기록은 오래되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서가 남아 있었죠. 당시 병원에서 채취한 아기의 혈액형 기록과 유전자 정보,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구축되기 시작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도영은 법적 절차를 밟아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2달이 걸렸어요. 결과지를 받아든 날 도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일치하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회장 최연태, 부인 윤서정. 도영은 결과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재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대기업의 오너 일가. 그들이 자신의 친부모라는 뜻이었습니다. 도영은 그 자리에서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재벌가의 아들. 그 단어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하나의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재벌이면서 왜 아이를 버렸을까? 가난해서가 아니라면 대체 무슨 이유로? 도영은 결과지를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누구에게도. 그리고 조용히 다음 단계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도영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판사라는 직업이 가르쳐 준 것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급하게 쫓으면 도망간다는 것. 천천히, 조용히, 한 발짝씩 다가가야 한다는 것. 도영은 그렇게 했습니다. 유전자 조회 결과를 확인한 뒤 곧바로 최연태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부터 조사했습니다. 성진그룹의 과거 기록, 최연태 회장의 가족 구성, 언론 보도, 재단 활동,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윤곽은 잡혔습니다. 최연태는 자수성가형 기업인이었습니다. 작은 건설회사에서 시작해 그룹을 일궈낸 사람. 언론에서는 철의 의지라는 별명으로 불렸죠. 부인 윤서정은 명문가 출신으로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자선 행사에 자주 얼굴을 비추었고 인터뷰에서는 늘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최준혁, 30살, 도영보다 2살 아래였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회사에서의 평판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후광 아래 이사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평가였죠. 여기까지는 공개된 정보였습니다. 도영이 진짜 알고 싶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30년 전 왜 자신을 버렸는가? 그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도영이 조사를 시작한 지 석 달째 되던 날, 한 통의 편지가 법원 도영의 사무실로 배달되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강만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름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었죠. 편지를 열었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박도영 판사님, 저는 30년 전 성진그룹 최연태 회장 댁에서 집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판사님이 조회를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씁니다. 제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도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릿했습니다.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강만호는 당시 최연태의 개인 집사였습니다. 32년 전 윤서정이 임신 중에 태아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드문 검사였죠. 최연태가 특별히 지시해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특정 유전자 이상 가능성, 지적장애 확률 15%, 확정이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이었을 뿐이었죠. 100명 중 15명에게 나타날 수도 있는 확률. 뒤집어 말하면 85%는 정상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연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강만호의 편지에는 당시 최연태가 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후계자는 필요 없다. 태어나면 처리해. 처리. 그 단어를 읽는 순간 도영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숨이 가팔라졌습니다. 편지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가 절로 악물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최연태는 아이를 안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강만호에게 지시했습니다. 멀리 데려가서 놓고 오라고. 강만호는 갓난아기를 안고 한겨울밤에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세면대 위에 귤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담요 한 장과 분유 한 통, 그리고 메모 한 장. 부디 잘 키워주세요. 그 메모는 최연태가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만호가 자기 양심으로 남긴 마지막 한 줄이었습니다. 도영은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의자에 앉은 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15%.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것이 자기 목숨의 무게였습니다. 다시 현재입니다. 카페에 앉은 도영은 이 모든 이야기를 지연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남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알았습니다.
도영이 담담할수록 그 안에 담긴 감정이 깊다는 것을 법대 시절부터 봐온 후배였으니까요. 지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소리가 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15% 확률이면 가능성일 뿐이잖아. 그걸로 갓난아기를 버려? 도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피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검은 액체가 잔 안에서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었습니다. 지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장애가 있었어? 없습니다. 저는 지극히 정상으로 태어났고 정상으로 자랐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판사가 되었죠. 지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이 테이블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온갖 사건을 봐왔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서류 속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눈앞에 앉아 있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함께 밤새 공부하고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함께 합격의 기쁨을 나눴던 후배. 그 후배가 귤 상자에 담겨버려진 아기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선배. 도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저를 되찾겠다고 소송을 건 이유가 뭘까요?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최연태 회장의 최근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다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진그룹 2세 최준혁, 음주운전 3번째 적발. 경영 승계 위기. 그 아래 또 다른 기사. 최준혁 이사, 회사 돈 유용 의혹. 감사위원회 조사 착수. 지연이 기사를 도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도영은 화면을 흘끗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뜻이었죠. 지연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설마 둘째 아들이 사고를 치니까 버렸던 첫째를 다시 데려오겠다는 거야? 도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쓸쓸한 표정이었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을 뿐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불량품이라고 버렸더니 남은 게 더 불량이었던 거죠. 지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카페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도영의 한마디가 공기 중에 무겁게 떠 있었습니다. 불량품? 그 단어가 지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갓난아기에게 불량품이라는 딱지를 붙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30년이 지나서 그 불량품이 판사가 되었다는 걸 알고 나서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합니다. 지연이 물었습니다. 도영아, 너 어떻게 할 거야? 도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스한 빛이 도영의 얼굴 절반을 비추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늘에 가려 있었죠. 아버지를 지킬 겁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3년치의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도영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보다 그 눈빛이 확실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 끝에 박종수의 집이 있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에 시멘트 담장. 마당에는 빨간 고추가 채반 위에 널려 있었고 처마 밑에는 된장 항아리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종수는 쪼그려 앉아 고추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좋은 날이면 어김없이 하는 일이었죠. 마을 어귀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멈추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외제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사람 3명이 내렸습니다. 구두가 흙길 위에서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슬쩍 고개를 내밀어 구경했습니다.
저 집에 웬 양복쟁이들이 가나 하는 표정이었죠. 종수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마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운데 선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박종수 씨 되시죠? 저는 법무법인 한성의 김태준 변호사입니다. 종수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흙 묻은 손을 바지에 훔치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65해를 살아온 몸이었습니다. 뭔 일이시오? 최연태 회장님 측에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종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연태, 그 이름은 며칠 전 도영에게서 들었습니다. 소송이 들어왔다는 것, 친부모라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 도영은 전화로 간단하게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종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두려움. 언젠가 누군가 나타나 아들을 데려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된 것이었으니까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회장님께서 합의금으로 30억 원을 제안하셨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은 아니고 박종수 씨께서 자발적으로 양육권을 반환해 주신다면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잠깐. 종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는 어조였습니다. 종수는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햇볕에 그을린 피부, 거친 손. 트럭 운전대를 30년 넘게 잡았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가격이 30억이라는 거요? 변호사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직업적인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가격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감사의 뜻이고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됐소. 종수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쪼그려 앉아 고추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변호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몇 마디 더 하려 했지만 종수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명함만 마당 끝 돌 위에 올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차가 떠나고 마을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종수는 고추를 뒤집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허리를 펴고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종수가 먼저 전화를 건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도영이 먼저 걸었으니까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도영아, 오늘 사람들이 왔다 갔다. 도영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려고 칼을 잡고 있던 손이 허공에서 굳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사람들이요? 양복 입은 사람 셋이. 변호사라고 했나? 합의를 하자면서 돈을 준다더라. 얼마를 제시했어요? 30억인가 뭔가. 잘 모르겠다.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나더라. 도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직접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자신을 건너뛰고 시골에 혼자 계시는 아버지에게 먼저 간 것이었죠. 의도가 뻔했습니다. 혼자 있는 노인을 압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절대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 처리할게요. 그래, 나도 안 한다고 했다. 근데
종수의 말이 잠깐 끊겼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도영아, 네가 판사인데 이런데 엮이면 안 되는 거 아이가. 도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도영은 판사였습니다. 동시에 이 소송의 당사자이기도 했습니다. 판사가 자기 자신의 사건에 관여할 수는 없었죠.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직접 법정에 설 수도 없고 변호인을 지휘할 수도 없고 어떤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판사라는 직함이 방패가 아니라 족쇄가 된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도영은 바로 지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선배, 아버지 쪽 변호를 맡아주실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 그런데 상대 변호인단 확인해 봤어? 지연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이미 조사를 마친 듯한 어조였습니다. 법무법인 세 곳이 동시에 선임되어 있어. 한성, 정률, 대경. 다 대형이야. 변호사만 12명이 붙었더라. 도영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대형 로펌 3곳, 변호사 12명. 그 반대편에는 지연 혼자였습니다. 개업 5년차, 사무실 직원 3명의 작은 사무소. 싸움의 규모가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선배, 부담되시면. 부담 안 되면 그게 변호사야? 맡을게. 대신 너는 절대 앞에 나서지 마. 판사가 자기 사건에 관여한 게 알려지면 너 옷 벗어야 해. 도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아버지가 공격받고 있는데 아들이 나설 수 없는 상황. 칼을 가지고 있는데 칼집에서 빼지 못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도영은 전화를 끊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판사라는 자리가 이렇게 무력할 수도 있다는 걸 도영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첫 번째 법정 심리가 열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 오전 10시. 도영은 판사가 아닌 방청인 자격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법복 대신 평범한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지만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피고석에 아버지 박종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빌려 입은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어깨가 맞지 않았고 소매가 조금 길었습니다. 넥타이는 아마 도영이 예전에 두고 간 것이겠죠. 매듭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종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법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종수에게는 낯선 세계였으니까요. 원고석에는 최연태 회장과 윤서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연태는 맞춤 양복에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은 자세. 수십 년간 회의실 상석에 앉았던 사람의 자세였죠. 윤서정은 그 옆에서 손수건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마치 오래 울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영은 알았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수석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낭낭한 사람이었습니다. 법정을 자기 무대처럼 쓰는 부류였죠. 원고 최연태, 윤서정은 피고가 양육 중인 박도영의 친생 부모입니다. DNA 검사 결과 일치율 99.97%, 혈연관계가 명백합니다. 친생 부모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또박또박 힘이 실린 어조였습니다. 이어서 변호사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피고 측, 즉 양부 박종수의 양육 환경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피고 박종수 씨는 중졸 학력의 트럭 운전사입니다.
배우자는 이미 사망했고 현재 홀로 시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은 국민연금과 소액의 저축이 전부입니다. 종수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도영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넓던 어깨가 작아지는 것을, 고개가 조금씩 숙여지는 것을, 도영의 주먹이 허벅지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면 원고 측은 대한민국 상위 0.1%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교육 환경과 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다면 지연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30년 전 갓난아이를 유기한 당사자입니다. 양육 환경을 논하기 전에 유기 사실부터 심리해야 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원고 측 변호사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준비한 논리가 많다는 뜻이었죠. 심리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종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법률 용어가 난무하는 법정에서 종수는 완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심리가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종수가 도영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종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다, 도영아. 아버지 괜찮아. 괜찮지 않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아버지의 비뚤어진 넥타이 매듭을 고쳐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복도에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그 빛 아래서 아버지의 흰머리가 유난히 많이 보였습니다. 2차 심리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중간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친생자인지 청구는 DNA 감정 결과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다. 법적으로 최연태와 윤서정이 도영의 친부모라는 사실이 공식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양육권 반환 여부는 별도 심리가 필요했지만 사실상 1라운드는 패배였습니다. 지연이 도영에게 전화로 결과를 알렸을 때 도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만 흘렀습니다. 지연도 억지로 말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위로가 없었으니까요. 법원을 나서는 종수의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빌려 입은 양복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시선은 바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법원 로비를 지나 현관을 나서는데 도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둥 옆에 서서 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종수가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종수는 웃으려 했습니다. 괜찮다는 표정을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가가 떨렸습니다. 얼굴 근육이 제 맘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종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영아, 네 아버지. 아버지가 미안하다. 도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사과할 일이 무엇이 있다고. 영하 15도에서 자신을 살려낸 사람이 새벽마다 트럭을 몰아 학비를 벌어준 사람이 무엇이 미안하다는 것인지. 종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좀 더 배운 사람이었으면, 돈이 있었으면, 그 변호사 말처럼 좋은 환경에서 니를 키웠으면, 그러면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았을 텐데. 종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종수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들 앞에서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허리를 다쳐 트럭을 못 몰게 되었을 때도 이를 악물고 참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법원 현관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원 현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 한가운데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습니다.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노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도영은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트럭 핸들을 잡아 굳은 살이 박힌 손, 고추를 말리느라 갈라진 손가락.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도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판사는 울면 안 된다는 규칙 같은 건 이미 깨져 있었습니다. 제가 판사가 된 건 아버지 때문이에요. 새벽 4시에 도시락 싸주시던 아버지 때문에, 비 오는 날 트럭 몰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시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판사는커녕 아무것도 못 됐어요. 종수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 현관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서, 아들은 무릎을 꿇은 채. 오후 햇살이 두 사람 위에 쏟아졌습니다. 지나가던 누군가가 고개를 돌렸고 또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영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불도 켜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현관에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는 단단했던 마음이 혼자가 되니 무너졌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중간 판결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친생자인지가 인정되었다는 것, 법적으로 최연태와 윤서정이 자신의 부모라는 것, 그 사실이 활자로 확정되어 법원 기록에 남았다는 것. 도영은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귤 상자에 담아 세면대 위에 올려놓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부모가 되었습니다. 영하 15도에서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낸 사람은 피고석에 앉아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이 미웠습니다. 자신이 매일 서 있는 그 법정이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장소였습니다. 도영은 일어섰습니다. 더듬더듬 방 구석에 있는 책꽂이로 갔습니다. 맨 아래 칸 책들 뒤에 숨겨둔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몇 년 전 집을 정리하다 보내준 것이었죠. 안에는 낡은 머리핀 하나, 빛바랜 손수건 하나, 그리고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영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 모서리가 달아 하얗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첫 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둥근 글씨가 보였습니다. 2024년 1월 5일. 아기를 데리고 집에 왔다. 이름을 도영이라고 지었다. 길을 밝힌다는 뜻이다. 이 아이가 환한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도영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머니의 일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2일. 도영이 분유값이 모자라다. 내일 새벽 식당 설거지를 나가기로 했다. 종수 씨한테는 말하지 말아야지. 걱정할 테니까. 2024년 7월 8일. 도영이가 오늘 처음으로 뒤집기를 했다. 세상에 어찌나 기특한지. 종수 씨가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보여줬더니 멍하니 쳐다보다가 웃었다. 그 사람도 참 웃긴 사람이다. 2025년 6월 1일. 도영이가 오늘 엄마하고 불렀다. 처음이다. 엄마. 두 글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 도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일기장 위에 방울방울 번졌습니다. 페이지가 젖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넘겼습니다. 2027년 2월 14일. 도영이 어린이집 원비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헌혈을 하면 교통비를 준다고 해서 다녀왔다. 팔이 좀 아프다. 그래도 괜찮다. 2028년 11월 3일. 요즘 너무 피곤하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그래도 도영이 보면 힘이 난다. 이 아이가 내 비타민이다. 일기는 2030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힘이 빠진 손으로 쓴 것이 느껴졌습니다. 도영아, 엄마가 좀 아픈 것 같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돈이 걱정이다. 근데 네가 건강하면 됐다. 네가 잘 크면 됐다. 엄마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도영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두 팔로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숨이 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분유값을 벌려고 새벽 설거지를 했고, 헌혈을 해서 어린이집 원비를 마련했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39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로였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나서 도영은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였습니다. 그래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지연의 잠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영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선배,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해. 다음 심리전에 제가 직접 재판장에 서겠습니다. 판사가 아니라 증인으로요.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준비하자. 전화를 끊은 뒤 도영은 일기장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도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할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영이 3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사람들은 도영을 조용한 판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맡은 재판에 성실하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며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도영의 서랍 깊숙한 곳에는 3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3년에 걸쳐 한 장씩 모아온 것들이었죠. 지연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새벽 전화 이틀 뒤 도영은 그 파일 3개를 들고 지연을 찾아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파일을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지연이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취록이었습니다. 파일 표지에 강만호 증언 녹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영이 설명했습니다. 3년 전 집사 강만호 씨에게서 편지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편지를 받은 뒤 강만호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3번 만났습니다. 강만호는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성진그룹을 퇴직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강만호는 도영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최연태가 어떤 표정으로 지시했는지, 자신이 어떻게 갓난아기를 차에 태웠는지, 휴게소 화장실에 상자를 놓고 돌아서던 순간 얼마나 다리가 떨렸는지, 그리고 강만호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날 최연태가 전화로 지시한 내용을 녹음해 두었던 것입니다. 집사 생활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회장의 지시사항을 놓칠까봐 항상 녹음기를 켜두었죠. 그 테이프를 30년 동안 버리지 못했습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녹취 속 최연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물건 배송을 지시하듯 말했습니다. 불량품은 빨리 처리해. 흔적 남기지 말고. 다음에 제대로 된 걸 낳으면 되니까. 지연은 녹취록을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도영이 두 번째 파일을 밀었습니다.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32년 전 태아 유전자 검사 결과지입니다. 당시 검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원본을 법적 절차를 밟아 확보했습니다. 결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특정 유전자 변이 가능성 15%. 하지만 그 아래에 의사의 소견이 붙어 있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통계적 가능성이며 실제 발현 확률은 극히 낮음. 정밀 추적 관찰 권고. 확정 진단이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이라는 단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영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사가 된 것이 그 증거였죠. 의사가 추적 관찰을 권했는데 최연태는 그 소견을 무시하고 바로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출입국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도영을 버린 직후 최연태와 윤서정의 출입국 기록입니다. 2024년 1월 3일 도영이 휴게소에 버려진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틀 뒤인 1월 5일 최연태와 윤서정은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목적지는 유럽이었습니다. 체류기간 3주. 여행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휴게소에 버리고 이틀 뒤에 유럽 여행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지연이 기록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영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모았습니다. 선배.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쌓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세 개의 파일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녹취, 의료 기록, 출입국 기록. 어느 하나 가벼운 것이 없었습니다. 전부 치명적이었습니다. 특히 녹취. 최연태 본인의 목소리로 불량품이라는 단어가 녹음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법정에 울려 퍼지면 어떤 변호인단도 막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어 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후배의 얼굴에는 분노도 흥분도 없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고요함이었죠. 도영아, 이거면 이긴다. 도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그 주 금요일 법원에 공식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서한의 제목은 재판 회피 신청서였습니다. 판사가 특정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스스로 해당 사건의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절차였습니다. 도영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판사가 도영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영은 판사라는 직함을 가진 채 이 소송의 당사자이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지위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심을 원천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회피 신청서는 형식적인 서류였습니다. 보통은 몇 줄의 사유를 적고 서명하면 끝이었죠. 하지만 도영은 사유서 마지막에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법률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판사의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언어였습니다. 저를 버린 분은 원고석에, 저를 키운 분은 피고석에 앉아 계십니다. 그 한 줄이었습니다. 도영은 그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공식 서류에 이런 문장을 넣는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판사답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영은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 한 문장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한이 접수되었습니다. 법원 행정처를 거쳐 담당 재판부에 전달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라는 곳은 좁은 세계였습니다. 소문이 빨랐죠. 회피 사유서의 마지막 문장이 법원 내부에서 먼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서기관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박도영 판사가 회피 신청을 냈대. 사유서에 뭐라고 썼는데? 버린 분은 원고석에, 키운 분은 피고석이래. 그 문장을 듣는 사람마다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법률 용어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한 문장 앞에서는 법률이 아닌 가슴으로 반응했습니다. 담당 재판부가 교체되었습니다. 새로운 재판장이 배정되었습니다. 경력 25년의 베테랑 판사였습니다. 새 재판장은 도영의 회피 사유서를 읽고 그리고 지연이 제출한 새로운 증거 목록을 검토했습니다. 녹취록, 의료기록, 출입국 기록, 증거 목록의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재판장은 변론 기일을 재지정했습니다. 양측의 통보가 나갔습니다. 도영은 사무실에서 통보문을 확인했습니다. 변론 기일은 3주 뒤였습니다. 도영은 달력에 날짜를 표시하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서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는 얼굴. 도영은 사진을 책상 위에 세워놓았습니다. 법전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법과 사람. 그 사이에서 도영은 3주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영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피 사유서는 법원 내부 문서였습니다. 외부에 공개되는 서류가 아니었죠. 하지만 누군가가 그 마지막 문장을 밖으로 흘렸습니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법원 직원일 수도 있고 서류를 열람한 관계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 한 문장이 기자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기 전 최연태 측에 먼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증거 목록이 공식 통보된 것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서류에는 증거 3건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강만호의 녹취록. 둘째, 태아 유전자 검사 원본 및 의사 소견서. 셋째, 출입국 기록. 최연태의 수석 변호사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로펌 회의실이었습니다. 넓은 테이블에 변호사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최연태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윤서정이 앉아 있었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석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상대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3건입니다. 최연태는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위기를 수없이 넘겨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석 변호사의 다음 말에 그 여유가 깨졌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녹취록입니다. 32년 전 회장님께서 강만호 전 집사에게 지시하신 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최연태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한번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손이 주먹으로 변했습니다. 그 녹취를 어디서 구한 거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32년 전 자신이 뱉은 말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다는 사실. 그 테이프가 법정에서 재생될 것이라는 사실. 최연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수석 변호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강만호 전 집사가 당시 녹음기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강만호 씨는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전자 검사 원본에는 담당 의사의 소견이 첨부되어 있는데 실제 장애 발현 확률은 극히 낮다는 내용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 12명 중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친생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그 부모가
아이를 버린 이유가 불량품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법적 승패를 떠나 최연태는 끝이었습니다. 윤서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손수건을 꽉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합의를 다시 하면 안 될까요? 금액을 올려서 50억이면 되지 않을까요? 최연태가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회의실 벽이 울릴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변호사들이 움찔했습니다. 윤서정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최연태는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자신이 일궈낸 제국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것들이 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죠. 이게 나가면 그룹이 끝이야. 장애가 의심된다고 갓난아기를 버렸다는 게 세상에 알려지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 거래처가, 투자자가 어떻게 보겠어? 최연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방 안에 있는 누구도 최연태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철의 의지라 불리던 사람이 창가에 서서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석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소송 취하를 고려해 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취하? 최연태가 돌아섰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소송을 걸어놓고 꼬리를 내려? 그럼 세상이 뭐라고 하겠어? 유기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소송을 계속하면 녹취가 공개됩니다. 취하하면 유기를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최연태에게 돌아오는 것은 파멸이었습니다. 30억으로 아들을 사려 했던 사람이 50억으로 침묵을 사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영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최연태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종 변론 기일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법원 앞이 소란스러웠습니다. 회피 사유서의 한 문장이 기사로 나간 뒤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휴게소에서 버려진 아이, 판사가 되어 돌아오다. 자극적인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첫 화면을 채웠습니다. 방청권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법원 정문 앞에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 오전 10시. 방청석은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복도까지 사람이 넘쳤습니다. 법원 경비가 질서를 유지하느라 분주했죠. 이런 광경은 이 법정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가정법원의 재판은 보통 조용했으니까요. 피고석에 박종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양복을 빌려 입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넥타이 매듭이 반듯했습니다. 아마 도영이 전날 밤에 연습시켜준 것이겠죠. 하지만 종수의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앉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석에는 최연태와 윤서정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최연태는 표정을 감추고 있었지만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는 것이었죠. 윤서정은 고개를 숙이고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난 심리 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붉은 기운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착석하고 심리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측 증인을 호출했습니다. 증인 박도영, 출석해 주십시오. 법정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도영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법복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남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매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아닌 한 사람의 아들로서 이 자리에 선다는 뜻이었죠. 도영의 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수백 개의 눈이 도영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도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마쳤습니다.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버려진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에게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제 아버지였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 어머니였으니까요.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도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증인은 자신을 버린 친생 부모의 정체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네. 3년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도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1초, 2초, 법정의 정적이 깊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태아 유전자 검사에서 장애 가능성이 15%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확정이 아닌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최연태 씨는 그 결과만으로 저를 불량품이라 판단했고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명했습니다. 지연이 법원에 녹취록 재생을 요청했습니다. 재판장이 허가했습니다. 법정의 스피커가 켜졌습니다. 잠시 잡음이 흐른 뒤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연태의 목소리였습니다. 32년 전의 녹음이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조였습니다. 불량품은 빨리 처리해. 흔적 남기지 말고. 다음에 제대로 된 걸 낳으면 되니까.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입을 막았습니다. 작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원고석의 최연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돌로 깎은 것처럼 굳어 있었죠. 윤서정은 고개를 완전히 숙였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녹취가 끝난 뒤에도 법정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재판장이 피고 측에 추가 증거 제시를 허가했습니다.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낡은 일기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 모서리가 닳아 하얗게 벗겨진 일기장, 도영의 양어머니 김수님의 것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 증거로 고인 김수님의 일기장을 제출합니다. 증인이 직접 해당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재판장이 허가했습니다. 지연이 일기장을 도영에게 건넸습니다. 도영은 두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무게가 거의 없는 작은 공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영의 손에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었죠. 도영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둥근 글씨가 보였습니다. 도영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3월 12일. 도영이 분유값이 모자라다. 내일 새벽 식당 설거지를 나가기로 했다. 종수 씨한테는 말하지 말아야지. 걱정할 테니까. 피고석에서 종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내가 새벽 설거지를 나갔다는 사실을 3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종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도영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7년 2월 14일. 도영이 어린이집 원비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헌혈을 하면 교통비를 준다고 해서 다녀왔다. 팔이 좀 아프다. 그래도 괜찮다. 방청석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눈물을 닦는 손이 보였습니다.
기자석에서도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영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 1일. 도영이가 오늘 엄마하고 불렀다. 처음이다. 엄마. 두 글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 도영은 일기장에서 눈을 떼고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어머니였습니다. 분유값을 벌려고 새벽에 설거지를 하고 어린이집 원비를 내려고 헌혈을 하고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도영이 일기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증인석에서 몸을 돌려 피고석의 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가 계십니다. 종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 도시락을 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 혼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계란말이가 매번 타서 까맣게 되었지만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트럭을 몰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양복이 없어서 작업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다른 아버지들 사이에서 혼자 작업복을 입고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종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30년 동안 아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 법정 한가운데서 울고 있었습니다. 도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주운 아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재판장도 안경을 벗어 눈가를 훔쳤습니다. 서기관이 기록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원고 측에 최종 변론 기회를 주었습니다. 수석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뒤적였지만 읽지 못했습니다. 준비해온 논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법리적 반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이 법정에서 울려 퍼진 것은 법리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삶이었습니다. 그것 앞에서 법리는 무력했습니다. 수석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은 추가 변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사실상의 항복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재판장에게 쏠렸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멈추었습니다. 방청석의 흐느낌도 잦아들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펼치고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법정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명했지만 사람들의 감정은 이미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읽었습니다. 혈연만으로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원고는 32년 전 갓난아이를 유기하였고 그 유기의 사유는 태아 유전자 검사상 장애 가능성이라는 불확실한 근거에 불과하였습니다. 반면 피고 박종수 씨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아이를 30년간 성실히 양육하였으며 해당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년간의 양육 사실은 혈연에 기반한 친생자 관계에 우선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원고의 친생자인지 청구는 법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양육권 반환 청구는 자녀의 복리와 30년간의 양육 사실에 비추어 인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법봉이 울렸습니다.
나무가 나무를 두드리는 짧고 단단한 소리. 그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끝이었습니다. 피고석에서 종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 같기도 했고 참았던 울음을 삼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연이 종수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원고석의 최연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응시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윤서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도영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종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도영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종수도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과 젊고 단단한 손이 포개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은 채 법정을 나섰습니다. 법원 현관을 나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이크가 사방에서 내밀어졌습니다.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박 판사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부에 대해 한마디 해주세요. 친부모 측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도영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로 기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카메라 렌즈 수십 개가 도영의 얼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한번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버린 분은 원고석에, 저를 키운 분은 피고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이어 울렸습니다. 도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누가 부모인지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이 아실 겁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도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기자들이 뒤따라왔지만 도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종수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봄 햇살이 법원 계단 위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도영의 한마디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포털 사이트 첫 화면이 그 문장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댓글이 수만 개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박종수라는 이름 석자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최연태 회장의 얼굴에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30년 전 휴게소에 버린 것은 불량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 최대의 판결이었습니다. 판결 다음 날 도영은 연차를 냈습니다.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빈 반찬통 2개를 꺼내 가방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돌려줄 깍두기 통과 멸치볶음 통이었습니다. 도영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졌습니다. 아파트와 빌딩이 사라지고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초록빛 들판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영은 창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시골 마을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좁은 흙길을 걸었습니다. 길가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대가 흔들렸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걸었던 길이었죠.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아버지의 집이 보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위에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고추가 채반 위에 널려 있었고 된장 항아리 뚜껑 위에 하얀 소금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이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종수가 보였습니다. 쪼그려 앉아 고추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울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구부정한 등, 햇볕에 그을린 뒷목, 흙 묻은 고무장갑. 그게 아버지였습니다. 종수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든 채 마당 입구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종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환하게 웃지는 않았습니다. 종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대신 눈이 웃었습니다. 주름 사이로 작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왔나? 네, 아버지. 밥은 먹었나? 기차에서 김밥 하나 먹었어요. 그게 밥이가. 들어와. 밥 해줄게. 종수가 고무장갑을 벗으며 일어섰습니다. 도영이 다가가 아버지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종수가 부엌으로 가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루에 앉았습니다. 밥은 조금 이따 해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앉아있고 싶었습니다. 마당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논밭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고추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매콤하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종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도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목 안쪽이 바짝 조여왔습니다. 어머니, 새벽 설거지를 하고 헌혈을 해서 어린이집 원비를 마련하고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아하던 사람. 살아계셨다면 오늘 이 마루에 함께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고추를 말리며 아들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도영이가 판사가 됐다고 이웃집에 떡이라도 돌렸을 것입니다. 엄마도 보고 있을 거예요. 도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주황빛 하늘 위로 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나란히 앉아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둑해질 무렵 도영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밥할게요. 네가? 네. 앉아 계세요. 도영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쌀을 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냄비가 부딪히는 소리,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 종수는 마루에 앉은 채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의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짓는 아들. 종수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도영의 이야기는 한동안 뉴스를 뒤덮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새로운 사건이 터지고 새로운 화제가 떠오르고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최연태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발표되었지만 진짜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된 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거래처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철의 의지라는 별명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갓난아기를 불량품이라 부른 사람. 세상은 그를 그렇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윤서정은 재단 이사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자선행사에서 온화한 미소를 짓던 여자.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세상이 알아버렸으니까요. 둘째 아들 최준혁은 음주운전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적발이었으므로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도영은 그 소식들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감정이 잃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영이 만든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32년 전 그들 스스로 만든 결과였죠. 도영의 일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서류를 읽었습니다.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책상 위 풍경이었습니다. 법전 옆에 사진 한 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웃는 사진. 어머니 김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옆에는 반찬통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깍두기 통이었습니다. 뚜껑 안쪽에는 늘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많이 먹어라. 아버지가. 동료 판사가 도영의 책상을 지나가다 반찬통을 보고 웃었습니다. 박 판사, 아버지가 또 보내셨어? 네. 좋겠다. 우리는 보내달라고 해도 안 보내는데. 도영은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으로만 웃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웃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도영은 사무실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운 밥 위에 깍두기를 올렸습니다. 아삭하게 씹히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퍼졌습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아버지의 부엌이 떠올랐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고춧가루를 버무리는 모습, 물을 썰다 손을 베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모습, 그 손이 만든 깍두기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도영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가? 아버지, 깍두기 잘 먹었어요. 맵지는 않나? 딱 좋아요. 그래, 다 먹으면 통 보내라. 또 담가줄게. 전화기 너머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루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거겠죠.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아들이 전화하고 아버지가 받고 깍두기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는 오후.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오후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도영은 법복을 입었습니다. 검은 법복의 단추를 하나씩 잠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32살의 판사.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귤 상자에 담겨 발견된 아이. 트럭 운전사의 아들. 세 개의 이름이 모두 자신이었습니다. 도영은 서류를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법정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낳아준 부모와 살아준 부모. 도영은 운이 좋았습니다. 영하 15도의 밤에 살아준 부모를 만났으니까요. 그날 새벽 휴게소 화장실에서 울던 아이는 대한민국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안아 올린 것은 재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트럭 운전사의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판사 박도영은 오늘도 법정에 섭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판결을 받았던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가 판사 박도영과 트럭 운전사 아버지 박종수의 이야기였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계실 겁니다. 말 한마디 없이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어주셨던 아버지. 아프면서도 아프다 말 못하셨던 어머니. 돌아보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이, 그 거친 잔소리가 전부 사랑이었다는 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신 분이 있으시죠? 그분이 여러분의 진짜 부모이고 진짜 가족입니다. 그 소중한 분을 떠올리시며 댓글에 하트 하나 남겨주세요. 하트를 남겨주신 분의 가정에,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 찾아갈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저희에게는 새벽 4시의 도시락 같은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